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서두에 바로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매출을 살펴보시면 예측보다 현재 좋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도 0.98달러로 현재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보다는 뭔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완전히 더 높은 수치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매출도 함께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출도 역시나 상회를 해서 현재 284억 달러를 현재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조금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는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잘 나왔어요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그냥 예상치 내고 우리가 보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적어도 한 5%는 많이 나와줘야 예상보다 5% 이상 나와야 서프라이즈다. 그리고는 이게 10% 이상 나오고 자릿수가 바뀌면은 우와 이거는 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금융주는 특성상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적 발표가 재미가 없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재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만 되더라도 실적 나옵니다. 누구 인텔, 누구 웨스턴 디지털, 누구 넷플릭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시장이 아주 그냥 매일매일 이제 약간의 느낌이 강원랜드 되겠죠.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물론 재미없기는 하지만 저는 뭐든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주가도 실적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금 프리마켓 주가가 거의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동시간대에 실적을 발표한 실적 기업에 웰스파고가 있는데 어제 JP모간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는 뭐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죠. 다만 오늘 웰스파고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EPS 같은 경우는 1달러 76센트, 매출은 212억 9천만 달러로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웰스파고 주가 보시면 지금 1.6%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재미는 없겠지만 비교해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아니면 뭐가 재밌는 거겠습니까? 사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금을 투자하시니까 이게 금에 몰빵이시기 때문에 1%는 움직여도 올라간다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남의 일이죠 뭐. 기술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1% 저게 주식이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D님 방금 욕하셨어요. 잠깐만. 지금 위원님 얘기나 듣지 그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약간 도파민이 절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것도 도파민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이제 실적 숫자만 나온 거 뭐 까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금융기업을 볼 때는 우리가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이 이렇게 나눠질거든요. 이자로 버는 돈이 있고 그렇죠. 비이자로 버는 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가 사실 관건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기업들 실적을 보실 때 뭐 금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은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에 기회비용인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업사이드를 만들어 주려면은 가이던스인 거죠. 그럼 가이던스가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린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 더 들고 있으면은 예상을 한 것보다 더 이상의 무언가를 드릴게요 라는 답변을 이제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본 거고 뭐 지금 이제 방금 나온 실적이라서 제가 뭐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슨 차이가 있다는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아마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웰스파고랑 BAC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만약 발표가 됐는데 되게 실망스러워 그래가지고 주가 빠졌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왜 빠졌는지 이유를 근거를 해주고 반전되는 그렇죠. 반전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보다는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해 줄 수 있냐 없냐 사실 이걸 보는 것처럼 그래서 가이던스나 혹은 컨퍼런스 콜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유를 찾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제 화면으로 잠깐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테이버님께서 1%가 무슨 상승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앞자리가 2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2%가 넘는 상승률까지 현재 상승폭이 1.96이에요. 아직 1이에요. 높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기분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약간 소폭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 사실 이제 어떻게 소폭이 보면 아니죠.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방금 쫄았어요. 이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방금 저희 보아 앵커가 저를 아주 그냥 째려봐가지고 저 쫄았어요 오늘. 아니 저희가 네. 약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투자하는 게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시고 이래서 제가 항상 예. 변호를 해드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주분들 듣고 계시죠? 주주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가치주를 선호하시는 분과 성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이런 거 좋아하시고 안 맞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이따 신나시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뭐 앞서서 IR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또 해석이 또 많이 갈라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이름을 바꿨죠. 프리마켓 구글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피차이죠. 그렇죠. 다른 피차이. 예. 그 사람이 항상 IR 마이크만 잡으면 주가가 빠지더라.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CEO가 잡으시는 게 빠지시긴 하는데 네. 또 CFO가 우쭈쭈 해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저희가 네.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 기업이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어떤 반응을 CEO나 CFO가 이끌어냈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능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닝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닝 실적 발표 직전에 사서 실적 발표 끝나면 파는 이런 것도 꽤나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주의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쇼맨십이 강하신 또 그 CEO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방송 젠스나 저희가 가족.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발표 전에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 전에 사셨다 파시고 이러시는데 그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해요. 그거. 제가 강재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이 난 포인트인데 제 거 화면 한번 바꿔주시면 이게 CNBC에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다룬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뭐 물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이 방금 막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줄을 보시면 딱 지금 강재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금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컨콜에서 과연 CEO가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금융주의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은 컨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현재 주가 1.14% 상승 중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왜 반납됐네요. 줄었지? 이상하다. 그럼 또 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뭐 뉴스에 대해서 짚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왜 오프닝 뉴스에서 미들 뉴스로 바꾸니까 다시 오프닝으로 가져오신 건지 그런 의문이 들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CPI 발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을 간만 보였는데요. 이번 지표에서는 헤드라인 CPI는 이 전년 대비 2.7%, 근원 CPI는 2.6%로 근원 물가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다만 장이 어제 진행되면서 이 상승 동력은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금리 동결 관한 문제는 동결이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지표들이 좀 꾸준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어제 저도 텔레그램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이제 그 동결 혹은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를 좀 조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주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의 이제 발표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레포트도 그렇고. 근데 딱 보면은 근데 그래도
이번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네. 시장이 사실은 반응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뭐 금리가 움직인다는 게 약했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면 그냥 예상 수준인 거고 예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까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결국은 페드워치의 전망을 보면은 결국 1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높고 3월 달도 동결 가능성이 높고 네. 4월 달도 동결 가능성이 높고 5월 달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 약간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달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 중 하나가 그 파월 의장이 곧 있으면은 떠나실 예정인 거고 이번에 파월 의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좀 재미있었던 것 중 하나는 저거죠. 어제였나요? 그저께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수사 네. 들어왔다 얘기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로 우리 시장에서는 뭐 갑자기 뭐 장초에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다가 트럼프 역시도 트위터나 혹은 SNS를 통해 가지고 나쁜 파월 의장 얘기를 막 해요. 그것처럼 이거 만약 파월 의장은 결국은 교체가 될 거고 1월 달에 트럼프가 새로운 의장을 지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의장은 트럼프의 기조와 혹은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럼 적어도 우리가 5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본다는 얘기는 바뀐 이후로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 거기다가 그 명분은 물가가 완만하게 나아지고 예상 수준에서 크게 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지금 화면 요거 좀 연결해 주시면은 방금 지금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건 바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화 개입이 대놓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58엔 여기를 라인으로 어제 매수 매도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또 이건 뭐 BOJ가 개입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건 뭐 어디가 했다라고 명확하게 못하지만 어떠한 수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수급이 있다는 거고 지금 통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자기의 이제 의도와 다르거나 혹은 불편하게 느끼는 어떤 수급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BOJ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주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은 있다. 수급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환율이 많이 밀리면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린란드 이슈에 이런 이슈 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엔화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혹은 개입의 안정의 이런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증시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산시장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NK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제 음모론이긴 하지만 왜냐면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이코노미스트면 조심스러울 텐데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달러는 약세로 가는 걸 트럼프나 혹은 미국 정부는 바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사실 관세 얘기를 하면서 무역 적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에는 무역은 그러니까 어떤 무역 수지에는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원달러 환율은 되게 올랐다라고 우리는 느껴요. 사실 많이 달러가 올라서 지금 뭐 1,500원 가니 많이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YTD로는 거의 보합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오히려 제가 사실 오늘 환율 얘기 잠깐 하려고 가져오긴 했었는데 뭐 이거 잠깐 하고 갈까요? 네.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럼 달러가 올랐을까 내렸을까를 보면은 사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졌어요. 한 9% 정도. 근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2.4%밖에 빠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달러의 강세였냐? 뭐 환율 원달러 저점이 언제였냐면 2025년도 6월 30일 날 원달러가 제일 저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연말까지 원달러 확률이 6.5%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6% 올랐다는 얘기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진짜 그렇게 강했나? 아니라는 거죠. 원화가 약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실 이건 이제 원달러는, 그러니까 저 항상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세미나를 다니거나 하면은 전 이코노미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환율을 많이 걱정하시고 물어보세요. 근데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해요. 환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명확한 거는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폐들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스위스 프랑,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와 그다음에 유로와 위안화, 엔화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화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애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는 애들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딸랑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제로 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저는 이제 환율 뭐 보는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유로의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로 전환하기,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세게 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위안화는 사실 뭔가 미국이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화폐 중 하나죠. 그러면은 말 잘 듣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건 엔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새롭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 바뀌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우리 경기 부양할 거야. 돈 풀겠다는 얘기인 건데, 얘네가 돈 풀어가지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달러 약세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센트가 너희들 왜 자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쓰되 환율 갖다가 어느 정도 미국과의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대외적인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이런 것 갖다 바라보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엔화 입장에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든지 증시에 크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작년 혹은 작년에 이제 막 변동성 만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처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뭐 물론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식쟁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갑자기 엔화 쪽에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크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쪽이 전쟁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엔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화 환율보다는 엔화의 환율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보셔야 된다. 그리고는 위안화, 유로화 이런 큰 이런 종목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큰 통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점은 계속 팔로우하면서 미국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CPI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갔어요. 네. 뭐 혹시 더 이렇게 저희가 전달해드려야 될 소식이 있을까,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은 혹시 먼저 말씀해 아니,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네. 드려볼게요. 제가 CPI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 정책 그리고 조금 나온 속보를 한번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CPI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세부 항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거비가 전월비 0.4% 상승으로 전 항목 중에서 전월비 0.7% 상승한 식품비를 제외하면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의 주택 담보대출 채권 2천억 달러를 매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기관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등 뭐 어떻게 본다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일명 트럼프식 주택 정책을 좀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논란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확연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7% 중반대까지 호가하는 시절을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장중한 때는 6%를 하회하는 수준까지도 됐다고 해요. 3년의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조금 나온 브레이킹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주간 기준으로는 16%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는 국면에 우리가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CPI에서 보다시피 주거비를 우리가 확실하게 낮춰줘야 하는 모먼트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집 문제는 저도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 건데,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나 네.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계속 보는 것 중 하나가 미국 건설 지표를 좀 챙겨보고 있거든요. 챙겨보는데 실제로 이제 계획 자체도 그렇고 실제 건설 착공도 그렇고 이 주거용 건설은 좀 아직까지 약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이에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다. 그게 문제인 건데, 그럼 가격은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서 주거비의 부담을 낮춰주는, 어떻게 보면 민생 안정화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급이 없는 이상은 그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제재를 했던, 비난을 하고 빠졌던 게 리츠 기업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특히 주거용 리츠들한테 너희들이 기업들이 사가지고 임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만 높이고 있지 않냐. 가격만 높이고 있는데 막상 민생들이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크다라는 거죠. 마치 저처럼, 우리처럼. 근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거예요. 실제로 가격은 뛰고 있어요. 주택 가격은 자꾸 뛰고 있는데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괴리가 느껴지는 네. 거죠. 그러면 과연 진짜 이게 경제가 좋냐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얘는 CPI까지 올리는 요인 중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고 내가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뭐 3선 뭐 하고 싶어도 어쨌든 정책 탄력이든 뭐든 받아가지고 내가 하려면은 적어도 확실하게 이번 중간 선거를 이기고 나의 영향력을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민생이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민심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가 요즘 이제 하는 행보들이 같은 관점이지 않을까.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용대출 얘기 막 하고 신용카드 얘기 막 하고 한 것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부분 한번 뉴스로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안한 연 10% 상한 이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감을 또 드러냈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소비자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인 이 무담보 신용대출 부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업계 전반에 중대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모든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금융 취약계층의 지금 이 여건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 효과가 어쩌면 정반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는 금융주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심리라든지 혹은 또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증시가 약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 상한제 같은 저는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좀 더 크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같은 맥락선상에서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26년도 연간전문 우리 제목이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 이건데 이것처럼 트럼프는 일단은 선거라는 관점을 봤을 때 물론 그 이제 버블 이야기는 사실 선거 때문에 증시를 좋게 만드는 게 유리하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적어도 내 유권자들이 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건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약간 재밌어요. 이게 정치라는 정치학적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처럼 뭐 이제 좌와 우와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얘네는 말 그대로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은 이름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같은 거 실제는 반대거든요. 우리나라랑 네. 반대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비엘리트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왜 트럼프가 비엘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엘리트는 원래 민주당 쪽이에요, 사실. 그렇죠. 민주당이고 원래 트럼프의 지지 세력을 보면은 마가라고 부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이 원래 후보였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테드 크루즈가 힘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나가게 됐고 이 어떻게 보면 팬덤을 이렇게 끌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왜 러스트벨트라든지 이런 노동자 계층을 갖다가 트럼프가 계속 강조한 이유도 자기네 그쪽인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 어떤 비엘리트층 혹은 트럼프의 지지층은 위에 있는 기업들의 뭔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특히 이런 금융 어떤 화이트 컬러들한테도 약간 반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특히 지금 연 10% 제한할 것이 얘네들 금리 자체도 한 20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담도 완화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재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박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돈이 안 되고 심지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안정성 ROE를 위해서 저신용자들한테는 카드를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사채를 쓰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장 카드에 돈을 써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 뭐 카드도 못 쓰고 하면은 네. 그럼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이 있는다. 얘기가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트럼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카드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비자랑 마스터 이렇게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얘네들도 있긴 한데 얘네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는 빠졌지만 왜냐하면 실제 매출에서 전체 수수료 중에서 좀 미미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자가 딱히 없어요. 그 둘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저는 이제 페이팔 같은 기업들은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 왜냐면 은행을 기반으로 끼고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얘네들은 악재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던져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불편하니까 당분간은 조금은 뭐 적극적으로 빠졌다고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카드사들에게 오는 역풍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 수 있는 그런 본인에게 오는 역풍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봐도 될까요? 뭐 정말 그게 진짜 월가에서 비레크먼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레크먼도 이러면은 진짜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저소득자들이 대출 막 해가지고 신용도 떨어지고 혹은 대출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죽어버리는 거고,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인데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증시는 올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역풍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도 뭐 우리가 관세로 해가지고 배당도 해주고 너희들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제 해준 거니까.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전 이분 정말 활력이 넘친다 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연세에. 예, 그럼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느낀 게, 이 미국 우선주의 투자 상품을 출시했잖아요. 그럼요. 여기 안에 세부적으로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리고 자유안보, 에너지 관련 기업, 마지막으로 기독교 가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요. 도대체 뭘 만들고 싶은지 좀 의문점이 들었는데, 어쨌든 중간 선거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앞서서 이제 노동자 계층 혹은 뭐 저소득층에서의 지지율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교황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닌 게,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자 중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지 기반 중에는 교회 베이스가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간 선거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뭔가 이제 외부 이슈도 만들고 내부 이슈도 단속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1월까지는 안 부러질 것 같다, 10월까지는 안 부러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한 뭐 대충 아시죠? 여름쯤 되면은 위험할 것 같다. 약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믿어요. 이게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번다. 네, 그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네. 보시다가 한 뭐 8월, 9월쯤 되면은 그럼요. 살짝 조심하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것도 한번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뉴스들 전할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하셔도 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뉴스 들어보자는 얘기를 왜 하신 거죠? 혹시 왜냐면 이게 왜냐면 뭐 저희 민키 챙겨야 되니까, 막내 아니에요. 챙겨야 되니까. 안 챙겨도 돼요? 나 그냥 나 혼자 간다? 급발진한다? 괜찮습니다. 오늘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통틀어 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낸드 가격 예상치 20% 30% 인상이었는데 샌디스크가 100% 올려달라 맞아요. 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로는 부인 공시까지 나온 상황은, 부인 뉴스까지 나왔지만 이제 오후 시간대에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처럼 B2C 포기한다 맞아요.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아니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낸드 올라간다, 디램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8나노 웨이퍼, 이게 8인치 웨이퍼였죠. 지금 TSMC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웨이퍼를 오히려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메모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가격까지도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제가 한 달 사이 뉴스를 쭉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뭐 5% 오를 거다, 10% 오를 거다, 아니다 지금 노트북 가격이 막 30%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말에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와 AMD가 현재 B2C용 GPU를 2017년까지 신제품 출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80, 5090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렇죠. 6080 생산 안 한다, 계획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 모든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들이 B2C 버려,
B2B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가 가격을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빅테크들 이렇게 칩 가격, 데이터 센터 건설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계속 돈 쓸 수 있어? 이미 11월에 조정받았던 이유도 너네 빚 쓴 다음에 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돈 땡겨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과연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가 좀 우려가 돼서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가 오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전 대충 그러니까 뭐 몇 프로까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네네. 없는데 그냥 대충 제가 러프하게. 20% 정도를 예상을 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요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이제 B200짜리를 갖다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블랙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블랙웰 갖다가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해봤는데 그냥 추정을 해봤어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로직 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산 뇌죠. 그 GPU의 뇌를 갖다 $900 정도고 메모리가 한 40, 그러니까 이거 900이 이게 얘가 40, 그러니까 잠시만요. 메모리가 한 그러니까 14% 정도네요. 메모리가 14, 아니, 메모리가 네. 49예요. 45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아, 잘못 넣어서. 예. 네. 숫자를 잘못 넣어서 네. 메모리가 한 45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로직이 한 14%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싱 패키지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스 요게 한 17%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불량품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이제 비용이거든요. 이 불량품 비용이 한 15%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원부 부품이 한 7.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네. 대충 이제 MVL 72래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냥 네. 그 GPU 수 자체가 이제 72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왜냐면 여기 72개 들어간다 써 있잖아요. 이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우리 들어가는 까만 거 한 요 통 그렇죠. 큰 거 예. 이거 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하나 들어가서 네. 이제 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버에 들어가는 단위인데 렉 하나당 이제 72개가 들어간다라고 네. 보고 대규모 클러스터에 이제 대충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이퍼스케일러에 50만 개 그러니까 곱하기 5 하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 큰 거 하나에 50만 개까지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하면 또 달라요. 네네네. 러프하게 계산을. 이게 왜냐면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오시기 전에 한두 시간 좀 전에 자료 만들어주세요라고 제가 연락을 드린 거라. 아니 코스프레 계산 한 게 있긴 있었는데 네네네네. 근데 이제 급하게 계산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갖다가 제가 다시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대충 그냥 러프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한 20% 상승했다 가정을 했어요. 그냥 제가. 그럼 추가 비용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이 엠브링크에 들어가는 게 한 760달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대규모 클러스터 같은 경우 한 대충 그냥 5,800만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같은 경우에 2억 9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달러죠. 예. 네. 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렉당 가격이 이제 350만 달러 가격을 감안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메모리 가격 20% 올렸을 경우에 전체 시스템 가격의 1.2%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연내에서 캐펙스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캐펙스가 대충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잠시만요. 1.2% 정도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러프하게 계산하면 러프에도 뭐 네. 한 2, 3%겠네요. 아주 네, 그렇게까지 막 전체 시스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워낙 돈 자체를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에요. 사실 저도 걱정하는 게 네. 마냥 올려가지고 몰라고 낮아빠질까 봐 사실 네, 걱정을 네, 했던 네, 건데 낮아빠질 정도로 할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거라 보는 거고 네. 사실 이제 이 메모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네. 감내 못할 정도 내 고객사가 감내 못할 정도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D램도 60% 올린다, 70% 올린다, 낸드 100% 올린다 그러는데 야 이게 도대체 올라가는 이 속도를 저희가 보기에는 가격이 전년 대비 2배를 달라 그러면 떡볶이 1인분 4,000원 8,000원 주고 사 먹으라 그러면은 안 사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맛있으면 먹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떡볶이 팔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삼성이나 현대에 있는 회장님께서 떡볶이 그 2배 올려봤자 뭐 얼마 올리겠어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접근을 해야 되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러프하게 계산해서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마 이제 가격 올리는 거 하면 또 이제 이 가격 민감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라는 소리네요. 떡볶이 가격이 민감하지 않은. 네. 역시 부자.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게 뭐 이게 멈춰버린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랜드 가격 메모리 가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제 10만 전자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막 이러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억하면 옛날 얘기 잠깐 할까요 우리? 예,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런 거. 네. 옛날 얘기 왜 옛날도 아니죠 사실 뭐 2, 3년 전인데 사실 우리가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증권업에 들어온 게 2015년도였어요. 그러면 15년도였고 그리고 작년에 딱 10년 차가 되던 해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이렇게 막 했었고 했는데 딱 2018년 때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엄청나게 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막 좋아하고 이런 사이클 또 없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높은 이익과 굉장히 좀 어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죠.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될 거하고 캐펙스를 막 늘렸는데 좀 이게 점점 업황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3년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적자로 빠지면서 그렇죠, 뭐. 큰일이 났죠. 그래서 막 채권 발행하느니 뭐 하니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때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긴 한데 그때가 뭐냐면은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사이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3년도에 한번 그 사이클이 있었고 5년 뒤, 그러니까 5년이 뭐냐면 이 서버에 있는 프로세서 성능이 25에서 40%가 향상되는 그 시기가 감가상각의 시기가 5년을 잡거든요. 5년을 잡았고 그게 2018년도에 그 사이클이 온 거죠. 근데 우리가 2018년도에 했으니까 5년 뒤면 2023년도에 그 투자 사이클이 왔어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와요. 근데 그때 참 말이 많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갑자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메모리를 2년마다 바꿀게를 내구연이 한 3년으로 늘려 4년으로 늘려 그러면서 계속 연기하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DDR5 양산 시점이 자꾸 밀려가지고 맞아요, 예. 그때 여러 가지가 꼬이면서 22년, 23년도가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미국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2023년도에 기억했던 그게 뭐냐면 AWS 차이나 쪽에서 먼저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불확실해서 우리가 감가상각 연수,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 물건을 좀 원래 5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1년만 더 쓰겠다는 얘기를 해요. 1년만 더 쓰겠다고 하면서 연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사이클이 망가질 때쯤 되면은 이거 갖다가 이거 뭐 이제 이때 맞춰가지고 이제 뭐 생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얘들이 내 물건을 오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이든 정권 내내 보면은 다 금리 인상기였잖아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건 맞았던 거고 그 투자 사이클 1년이 미루니까 그게 우리가 느꼈던 2024년도 그 AI 사이클이랑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투자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2023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이 항상 그래서 전 마이크론 실적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론 실적 보면 재밌어요. 사이클이 힘들면은 업황이 힘들면은 저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친구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저희 감산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대놓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뭔 소리냐, 우리 초격차를 유지할 거다 이러면서 감산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감산을 해요. 감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캐펙스가 줄어든 상황에서 줄였을 거 아니에요. 23년도에 막 줄였는데 24년도에 그 사이클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수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1년 뒤에 터져버리니까 줄여놓은 걸 다시 늘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세게 늘리겠냐는 거죠. 아니죠. 사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 매출총 이익이 10% 컨센서스 상회했대. 이건 오케이. 왜냐면 P하고 Q가 다 좋았으니까. Q는 어차피 고정이 돼 있는 거고, 프라이스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제품 단가가 올랐으니까 이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0% 올랐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0% 상향했대. 이러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영업이익은 이거는 소비자 사업법, 그러니까 부서 하나 날려버렸으니까 R&D 비용이 날아간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실적 발표 전에 우리가 컨센서스에 반영하기 전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넣은 거다. 그럼 뭐냐면은 마이크론에서 그럼 사람들이 뭐에 열광했냐면 캐펙스를 얼만큼 늘릴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18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많이 안 늘리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쇼티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관건인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태영 앵커님께서도 고민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생산을 갖다 제약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낮아빠져버리면 어쩌지? 이거 걱정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방금 이제 그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도 추산해 보니까 1.2% 러프하게 좀 더 메모리를 더 크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2~3% 정도 가격 인상. 물론 뭐 이제 스케일러들이 이제 얼만큼 더 뽑아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비용에 따라서 얘들도 이제 부품 가격이 또 원가가 바뀌면서 또 바뀌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러프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약간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주말이었던가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게 국내 이제 보고서 이제 개인의 이제 그 분석 보고인데
그렇게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쪽에 지금 1년치의 메모리를 다 사가고 마이크론의 1년치 메모리를 다 사가고 그다음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1년치 공급 계약을 다 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구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메모리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수요단에 출렁임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반도체 흐름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엔비디아가 독박 쓰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그 가격이 오른 만큼 전가를 할 수 있는 전가력이 있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도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어스, 그러니까 TSMC가 네, 그 네. 뭐야, 저기 파운드리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자기네도 근데 올릴게 이러잖아요. 그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엔비디아가 6개월 1년 단위로 다 선급으로 계약을 해놓은 맞아요. 상황인데 예.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의 칩이 안 팔린다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그쵸. 때면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요. 반도체 제조사는 지금 괜찮은데 오히려 지금 구조에서는 엔비디아가 선두에 서 가지고 물건을 못 팔았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좀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 말씀하신 게 되게 저도 되게 참 공감이 가는 게 요즘 이제 그 하이닉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PBR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네. 이제 뭐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익을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안정화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계약된 게 있으니까 얘가 깔려주는 거고 그리고 네. 그 위에 얹어가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엔비디아 역시도 사실은 얘들도 그냥 팔고 마는 게 아니고 설치 기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왜 이렇게 많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은 사실은 설치 기반 전략이 되게 많아요.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장비 판매 매출도 있겠지만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글로벌 서비스라는 매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MRO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 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갖다가 꾸준히 구독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건데 물론 이제 브로드컴 역시도 이제 VM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층 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는 칩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서버 전체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너희들 네. 나한테 구독하게 만들 거야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레벨업이 될 수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수요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B2C를 포기하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조사들에게 괜찮은 방법인 건가요? 우리한테는 슬픈 얘기지만 사실은 맞긴 해요. 아, 그러니까 네. 포기라기보다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장비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옛날 사업을 보면은 게이밍 사업부가 굉장히 컸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포스라든지 이런 게 잘 팔렸던 건데 이제는 기업들한테 파는 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얘들이 레벨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물론 단적인 예예요, 이거는. 제품의 성능은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내가 스마트하지 못해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옛날에는 게임들이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 게임에 맞춰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네. 밑에 있는 부품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 성능보다 그걸 초월하는 그래픽 카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RTX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걸 업그레이드할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날 이제 그 보면 뭐 PC방 같은 데 가시다 보면은 뭐 5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겠지만 우리 RTX 뭐 5080 다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 하이스펙이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돌릴 만큼의 그런 고퀄의 뭔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소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백날 개발하고 비용을 많이 들이고 해도 내가 이익단도 얼마 안 남기도 하고 스케일 자체도 크지 않아서 규모의 경제도 제한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PC가 성장 사업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업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고마진 쪽에 집중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를 갖다 아예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꾸준히 쓰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진짜 기업들한테 좋은 전략이, 냉정히 말하면 좋은 전략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를 아예 버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민캐스터도 한번 하세요. 사실 저는 네. 돈 관련해서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네. 아, 근데 끝으로 하나만 좀 제목이-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이거는 그냥 아니 민캐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좀 네. 참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캐가 노트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칩 가격에 대한 계속 인상 소식이 있는데 네. 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낫겠네요. 빨리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이따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글쎄요. 반도체 칸을 봤을 때.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저는- 한참 걸릴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저는 살 거면은 그냥 언제 사상 같다 생각해요. 그냥 본인 스펙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면은 네. 어차피 하루 이틀 쓸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내일 월급날이거든요. 네, 당장 네. 사세요. 네, 네. 그냥 노트북부터 산대요. 그럼요. 아니, 그럼 내일 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돈 문제가 좀 이렇게 대두되는 요즘인데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센터 부담에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비용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라는 요금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력회사와의 협력을 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 효율을 높이고 물 사용량도 줄여가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번 방침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AI 인프라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황을 돌아보면 AI 기업이 칩 구매, 또 발전소 투자 비용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구조로 현재는 파악이 되는 건데 진입 장벽을 좀 높인다는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의 이제 돈 없으면 도전하지 마라라는 과점의 신호로도 보이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익률 면에 있어서는 좀 훼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 빅테크들의 전력 사용의 비용을 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곤 했지만 그동안 사실 부담을 아예 안 한 건 또 아니거든요. 뭔가 빅테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 이야기인 거죠? 예. 전기 이거 사실은 이 얘기는 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시위가 되게 많긴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쪽을 보다 보니까 미국 어떤 뭐 주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혐오 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혐오 시설이 내 전기 요금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네. 더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님비 그 자체네요. 그렇죠. 약간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약간 미신 같은 거지만 물론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내 건강에 해친다든지 이렇게 걱정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정부에서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주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이 꺼리는 지역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친환경을 강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제 동생이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네. 오빠 태양광 이렇게 많아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강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규제도 심하고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던 거죠.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도 이거 갖다 우리가 받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받겠다. 일자리도 늘릴 수 있으니까 받겠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갖다 프리패스 해준다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네. 어쨌든 지역 주에서는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를 하겠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전기 사용량 자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내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자기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럼 뭘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경쟁자들이 말씀하신 거죠. 진입장벽인 거죠. 네.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수요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더 매력적이게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서베이를 잠깐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 말고 일반 기업들이 예산, 그러니까 IT 예산들을 좀 봤는데 그 소프트웨어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이더라고요. 뭐 근데 소프트웨어에는 긍정적인데 하드웨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에서 와서야 우리가 와 하이퍼스케일러 막 이러고 있지만은 전산실이거든요, 전산실. 그렇죠. 큰 전산실. 큰 전산실. 아주 네. 큰 전산실이요. 각 회사마다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심지어 학교도 있었잖아요. 네. 대학교 전산실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산실인 건데. 근데 이제
그 예산을 갖다 줄인다는 얘기는 이제는 외주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기회가 되게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네. 수요가 줄 서 있다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거 갖다가 뭔가 다른 애들이 못 짓고 내가 이 비용을 감내하도록 지어서 그 이상의 ROE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비난한 거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부담 주지 마라 이런 거고. 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이렇게 취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걸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는 명확한 게 결국 데이터 센터에 왜 투자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메타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업들 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알파벳 1분기 실적 보니까 수요는 이만큼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방은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방을 내가 증축하면 증축할수록 돈을 버는 거니까 사실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넣어서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영향을 뭐 실적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이건 좀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다른 것보다 요 화면 잠깐 연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저희 오늘 출연해 주신 저희 강재구 연구위원님의 요거를 보면은 요 채널이에요. 텔레그램 채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쓴 글에 메타의 뉴스가 이 메타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것도 애플, 구글 많이 있는데 메타 뉴스가 되게 많아서 혹시나 이제 방금 메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메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메타를 정말 뉴스가 많습니다. 메타에 대해서 이걸 막 있어가지고 쭉 있고 메타 아닌 것도 많은데요. 여기도 있어요. 메타 뉴스가 또 있어. 예.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메타의 지분이 많길래 저는 네. 그러니까 메타 힘내라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내 메타 메타 힘내라. 네. 제 메타는 아니고. 그래요? 네, 저는 메타에 지분이 없습니다. 남의 메타 힘내라. 네, 근데 이게 메타의 관점은 사실 실적은 좋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증명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메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업들은 돈을 쓰면 버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의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메타는 클라우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돈을 쓰는데 쓴 만큼 뽑아내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증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아쉽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처럼 평가가 되면 어쩌지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구글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최근에서야 이제 다시 구글이 각광받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 9월 전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 하나가 구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알파벳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플랫폼이 있지만 하드웨어가 없어서 애플한테 종속된 기업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TAC라고 해서 트래픽 획득 비용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메타가 에이직을 2027년부터 쓴다라고 한 얘기는 2027년부터는 메타는 구글 클라우드를 쓸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게 한 해만 쓰는 게 아니고 매년 쓰게 되고 혹은 이게 확장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지 그것도 물론 뭐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당장 걱정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이제 어떤 평가줘야 되면 어쩌지 사실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좀 AI로 돈 잘 벌고 AI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적은 좋을 거예요. 사실 숫자는 좋을 건데. 숫자는 좋겠죠. 숫자는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또 다음 저희가 또 종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특이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가 FSD를 월 구독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다라는 보도도 나왔죠. 앞으로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 CEO가 SNS를 통해 이런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FSD는 차로 변경, 또 속도 조절, 자동 주차 등을 지원하는 운전 보조 기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시불 판매와 또 월 구독 방식이 병행되고 있지만 이번 변경으로 구독 모델만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구독 전환이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판매 부진 역시도 이번 결정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좀 일시불이 좋다, 구독제가 좋다, 뭔가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구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책정되는 가격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싸면 사실 구독제가 나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가격을요? 아, 근데 이게 가격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지금 FSD를 통으로 결제하면 국내 기준에서 한 700~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동차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대충 1년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럼 한 달에 한 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씩 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구독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합리적인가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었어요. 테슬라 주주분들이랑. 네.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자율주행에 내라 그러면은 이게 차량 보유자들 입장에서 뭐 각자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두 남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전 차가 없고요. 아, 진짜요? 예, 네. 저는 차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전 지하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요. 예, 저도 시간 딱 맞고 너무 좋죠. 그럼요. 지하철 차 아니, 타면은 차는 일단은- 시간이 더 빨라져. 예, 맨날 늦으시잖아요. 차 타면 또 음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FSD의 시사점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냐거든요. 사실 이게 네. 결국 구독 시스템인 거예요. 구독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실 얘네뿐만 아니라 벤츠 역시도 그러니까 전장화된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이제 구독 시스템을 하고 있고 벤츠는 속도 조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 속도 이상을 내려면은 돈을 더 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그런 시스템, 전장화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처럼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자율주행 역시 이 구독 시스템을 한번 구독을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바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성화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묶는 락인 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구독 시스템을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략 자체를 좀 우리가 애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플 얘기한 것처럼 일단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플랫폼을 깔아야 뭐 그 외에 뭐 구글이나 얘들이 들어올 텐데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 그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설치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전략 자체가 지금 하드웨어 깔리는 게 늦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FSD가 사실은 구독으로 넘어갈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일시불로 하기엔 너무 요즘 트렌드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가요. 아까 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까 반도체 얘기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기업들 역시도 역시 이제 이 구독 모델로 가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면 대부분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미국의 지금 현 시점에 GM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차를 사면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레벨 2 주행조차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한 달이 지나면 끊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구독하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 구독이라고 하는 게 될까 싶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슈퍼크루즈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구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지금 미국에서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벤츠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벤츠가 예전에 S클래스에 처음에 지금 뒷바퀴 그쵸. 조향이 있었어요. 맞아요. 뒷바퀴 지금이야 뭐 5도 10도 돌아가니 어쩌니 이러면서 좀 더 이 코너를 잘 맞아요. 돌게 해준다. 예. 있는데 그걸 처음 나왔을 때 구독 모델로 그걸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안 내시면은 S클래스가 유턴을 한 번 가다가 후진했다가 가야 되고 돈을 내시면은 S클래스가 호텔 그 로비에서 한 번에 돌아 나간다. 아니 우리 김빈께서는 면허가 없어서 지금 저희의 대화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거 어제도 후진했다가 알아요? 유턴하는 게 뭐지? 왜 약간 이런 느낌. 미안해. 어제는 군대고 오늘은 차인데. 아, 근데 이게 제가 왜냐 프리마켓 그러면은 뉴욕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번 겨울에 이제 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겨울 다 끝나가는데. 아니, 저희가 자꾸 막 군대 얘기하고 방산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니까 우리 민캐스터 지금 하나 더 있어요. 나이는 집 말하면 안 얘기. 되죠. 집 집 얘기하면 얘기. 아직 우리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새내기는 너무 먼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주 먼 얘기긴 하죠. 근데 근데 마무리로 요게 저는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오픈 AI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구글이랑 구독 요금 결제 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까였는데 그렇죠. 저는 애플 FSD 혹은 자동차 업계 FSD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운전 마요 맞아요. 예. 공개를 했죠. 진짜 사람들 운전 마요인 줄 알아요. 한국인 운전 마요라고 하면 되죠. 알파 마요를 공개를 맞아요. 했는데 예. 그 알파 마요가
엔비디아의 그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테크 기업의 현금 흐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렴하게 월 10,000원에 풀려버리면은 그렇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이러한 구독 모델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애플 쓰시는 분들은 iOS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들이 테슬라만의,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폰 각자의 매니아들이 길이 있잖아요. 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미국 애널리스트고 애플을 추천드리지만은 삼성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에 맞춰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다 애플이에요.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애플로 사.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싹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스템 그걸 쓰시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어떤 걸 그건 이제 B2C가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개인의 성향과 얼만큼 로열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근데 또 그걸 잘했잖아요. 사실은 머스크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예. 뭐 테슬라랑 애플은 뭐 굴지의 팬층이 또 강력하니까 그럼 엄청 강하죠, 사실. 저희가 예. 테슬라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 8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민캐스터가 많이 준비해온 브리핑을 안 들어보기엔 좀 아깝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화면에서 약간 나와버렸는데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도 함께 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임 CEO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회사의 전략을 당뇨와 비만이라는 핵심 분야로 다시금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확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넓히기보다는 신장과 심혈관 질환 등 이 당뇨와 비만 환자에 대해 연관된 영역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25년 실적 부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 내 직접 구매하는 채널을 강화하고 또 주사제와 유사한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경구용 치료제 공략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경쟁사 대응 차원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인 위고비 고용량 출시를 앞당기는 한편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좀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 뭔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넓게 봤을 때 앞으로도 매력적인지 언제까지 매력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 포인트랑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CEO 얘기 중에서 이제 조제약품 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봤었는데, 네. 일단은 GLP-1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어쨌든 이거죠. 사실 미에 대한 그 어떤 추구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안 믿으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체중이 110kg까지 나왔어요. 물론 뭐 위고비나 마운자를 쓰진 않았지만 운동해서 빼긴 했지만은 어쨌든 자기 만족을 운동을 위해서 하셨나요? 저 운동하고 식단하고 했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망고불변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저희 그 이모님도 그렇고 항상 이제 피부과 다니시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비만이란 것 자체가 어떤 미의 기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편견인 게 보편적 편견이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사실은 이 GLP-1의 붐이 불기 전에 어떤 애들이 좀 유행했냐면 키트루다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거의 뭐 기적의 약이었어요. 암을 치료하고 막 이런.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뭐 이제 이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 임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모 뜨거운 기업들이 있었었죠. 꽤 있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GLP-1이 나왔더니 보니까 이거예요. 그동안의 신약들은 가격도 비싸고 정말 진짜 기적의 약처럼 보이고 정말 기술도 뛰어나 보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시장은 환장한 거예요, 이만큼. 네. 근데 보니까 비만 같은 경우에는 만병의 근원인 거예요, 보니까. 네. 비만이면은 뭐 혈압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당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병의 만병의 근원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죠. 심지어 요즘 그거 아시죠? 이 제약 회사들이 화장품까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뭐 마데카솔이라든지 네. 브랜드를 많이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약국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용 시장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경쟁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경구용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의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위고비랑 마운저를 비교했을 때 뭐 일주일에 몇 번 맞냐 뭐 이런 것들 얼만큼 효과가 가느냐 이런 것들로 했고 이제는 뭐 경구용 이렇게 해서 편의성을 점점 이렇게 좋게하다가 이제 이번에 노보노디스크 CEO가 한 얘기 중에서 되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복제약품에 대한 제약 산업의 시사점을 좀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제약국이 좀 붐이 좀 불긴 했어요. 조제약국 붐이란 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약사가 환자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약을 좀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성분을 직접 배합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약을 A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A라는 약에 제가 알러지가 있는 성분이 있는 거죠. 그럼 얘 대신에 다른 걸 따서 조합을 해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 비만 치료제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조제약국들이 직접 이를 섞어가지고 이제 말기 이렇게 파괴했었거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약 개발 회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환자들은 이제 공급 자체 기다려주지 않았던 거고, 네. 두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도 이제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제약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산 능력은 R&D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가격 장벽은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면은 사람들이 선호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쩌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 제조기업들, 그러니까 제조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조제기업들인 거죠.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생산 능력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을 뭐 개발하는 약도 좋지만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CDMO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충분히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비만약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느덧 지금 비만약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계신 분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계신데 좀 진정하시고요. 우리 민캐스터 드디어 베스트 댓글을 한번 선정해볼 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민캐스터의 픽을 받은 댓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강재구 의원님 관련된 댓글인데요. 네. 뭔지 알 것 상 띄워주시죠. 메타 재고, 메타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의 베스트 댓글입니다. 저는 메타가 없습니다. 메타가 없지만 너희 메타 힘내라. 메타 제구가 되신 우리 위원님 오늘의 베스트 댓글로 메타 제구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프리마켓 뉴욕 2부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